의사소통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접근. 자연은 냉혹하게 사건에서 사건으로 아마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이 관계를 검증하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특히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방식의 정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에 명쾌하게 적혀 있다. 자연이 원인으로부터 출발하여 경험으로 끝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대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경험에서 시작하여 그 도움으로 원인을 찾는 것이다. 경험은 절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오직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며 그것은 우리의 실험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결과를 예측한다. 원인이 주어지면 어떤 외적 장애물이 개입하지 않는 한 뒤따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의 진실한 결과이다. 마지막 문장의 요지는 과학적 연구에서 채용된 도식적 언어로 보다 간결하게 전달된다. 이 도표들은 연구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장애물에 초점을 두고 마침내 그것을 무효화시키면서 잘 알려진 그것의 진실된 결과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 대신에 결과를 얻기 위해 장애물의 속성을 연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간접적인 연구 방법이다. 자연과학자들에게 결과는 외부 개입이 음, 부재한 상태에서 자극 파동의 여기서는 결과 1과 결과 2를 놓고 있죠. 그래서 결과 아, 1이라고 읽어주시면 그렇군요. 되는데 네네, 고맙습니다. 자연과학자들에게 결과 1은 외부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극 파동의 방향이고, 결과 2는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생긴 불절을 뜻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결과 1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에너지를 본래의 흐름으로 복원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장애물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우에는 왜 작동하는지를 발견한 후에 그들은 그것을 제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만일 결과 1을 결과 1로 변형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들은 장애물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옳았고 그것을 중화시켰다고 가정할 것이다. 과학적인 사고를 접근하려고 여기 스파틴스도 애를 쓰고 있죠. 어떤 프로이드도 과학적인 사고를 정신분석에 도입하려고 애를 썼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기록을 가져와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reason을 원인이라고 치고 and를 결과라고 쳤는데 우리가 어떤 결과를 경험하죠. 결과를 경험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원인을 찾는 것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인을 먼저 알고 결과를 찾아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없죠. 우리 결과를 보고 나서 무엇이 원인일까? 대부분 이런 상황에 노출되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보고 있죠. 어떤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때 결과 1이 나왔는데 그, 그 비슷한 같은 원인을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결과 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른 경우에 결과 1이 나오는데 본래의 경우에 결과 1이 나올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어떤 원인을 제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observation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결과 1이 나오자 결과 2가 나왔다고 한다면 결과 2가 나온 것은 어떤 장애물이 끼었기 때문에 결과 2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 1을 다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여기서 장애물에 대한 이해도 옳았고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옳다. 이런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장애물 제거라는 이런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 자연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심리적인 얘기 속에 이걸 도입하고 싶은 거겠죠. 어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분이 느끼고 있는 정서나 생각이 있다면 이 정서나 생각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언어화 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얘기를 잘하던 분이 얘기를 하지 못해서 자기 정서나 혹은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은 다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탐색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서 막혀 있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장애물이라는 용어를 obstacle이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 정신분석에서는 이게 디펜스라는 개념, 방어 개념, 혹은 임상 상황에서 우리 저항이라고 하는 resistance 개념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고 사이칼리지 속에서 방어 분석을 중요시하죠. 디펜스 어널리시스 혹은 리시스턴스 어널리시스 저항 분석이라고 하니까 자유현상을 통해서 내담자를 돕는 게 정신분석인데 자유현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저항이나 방어가 있을 것이다. 그럼 저항이나 방어를 잘 분석하는 것이 정신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고 사이칼로지나 일반 정신분석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저항이나 방어 분석에 대한 기초 개념으로서 여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했던 그런 설명을 여기에 끌어와서 우리에게 스파티니스가 소개하고 있죠. 프로이트는 정신 과정들에 대한 임상 연구에 이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정신병리학 연구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성격 발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였고 건강한 정신 기능의 방해물들이 발견되었으며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심리적 기법들이 발달되었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 습득된 지식은 치료적 힘으로 전환된다. 외부 세상의 현상에 대한 과학자의 접근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분석가의 접근 사이에 다른 유사점들은 일상적 개념들과 용어에 반영된다. 우리는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지각하는 감각적 자료의 세상을 객관적인 세상이라고 간주한다. 오직 자기 성찰과 언어적 보고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주관적 자료의 세계는 일반적으로 마음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세계 안에서의 현상은 마음에 의해 관찰되고 기억되며 필연적으로 그들의 자료는 비슷한 방식으로 조직화된다. 이는 마음의 방식이다. 일례로 자연과학자들은 자극 파동을 에너지의 파동이라 부르며 그것들이 물리적 영역에서 부딪히는 장애물을 저항이라 명명한다. 분석가는 심리적 충동들과 그것들을 행동과 언어로 방출하는 데 대한 저항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 자료들의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다수의 유사점의 원인일 수 있다. 두 영역에서 비슷한 힘들이 작동하고 있으며 상이한 조직, 요소 또는 이러한 세력들의 표현이 각 집단의 연구자들에 의해 관찰된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현상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기능의 측면에 대한 관찰 연구와 이론을 통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연구에서 완전한 이해가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순수한 심리적인 설명만으로도 심리치료사들은 경미한 질병들을 만족스럽게 다룰 수 있다. 비록 프로이트가 반복적으로 신경증에 생리학적 요소가 관여된다는 가능성을 자주 제기했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일 질병의 역사적 촉발 원인들과 우발적 부수 요소들이 다루어질 수 있다면 분석적 경험을 통해 광범위하게 질병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임상에서 체질적 요소들을 무시할 수 있다. 체질적 요소는 정신분열 중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 환자가 더 원시적인 수준에서 기능할수록 환자에게 하는
분석가의 의사소통이 갖는 속성과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크다. 의사소통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라는 것은 입증되었다. 생리학적 가정의 용어로는 세포 대 세포의 의사소통이며 의사소통은 화학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화학작용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환원하면 정신분석은 중추신경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중추신경계 내의 변화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분석가의 말들은 고도로 특성화된 심리학적 약물이며 신경체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이다. 여기 여러 가지 저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관찰과 심리적인 관찰에 대한 얘기를 섞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어떤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원인들도 항상 있지만 그 환경적 요인이 항상 같이 겹치죠. 여기서 인과관계 얘기를 할 때 원인과 결과를 설명을 할 때 사실은 추상 이걸 추상화해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때는 하나의 원인이 있어서 하나의 결과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단순하게 하나의 원인이 직접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1대1 대응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 보통 결과는 다중 결정된다. 여러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어떤 현상을 보고 그 원인을 직접 찾아내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오랜 인내를 가지고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질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환경에서 오는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자,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해요. 체질적인 부분은 타고난 부분, 유전적이거나 체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 원인을 안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타고난 체질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우리는 환경적인 요인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환경적인 요인은 과거의 환경과 다른 환경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방해를 제거하는 혹은 방어를 내려놓고 저항을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개인의 방법 중에 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저항이나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심한 경우에 이분을 도와주는 방법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의 가장 큰 무기는 의사소통이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결국 분석가의 말인데 분석가의 말은 고도로 특성화된 심리학적 약물이다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하는 말 그러니까 분석가 혹은 상담자가 제공하는 이 언어들 말은 psychological medicine이라고 심리학적 약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약을 투여하는데 이거 심리학적 약물을 투입하는데 심리학적 약물 자체가 여러분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심리학적 약물이란 psychological medicine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스파틴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ools for producing changes in the nervous system. 이게 신경체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메디컬 닥터들이나 사이카이트리스트들 정신과 의사들은 실제 화학적인 약물을 투여를 하죠. 그 화학적인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신경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근데 신경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이러한 약물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하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주는 이 언어들이 이와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거나 신경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입증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언어적 치료에 의해서 회로의 변화가 신경체계의 변화가 생긴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 같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같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약물의 경우에는 그게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오용이거나 남용이 일어날 경우에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언어적인 약물,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를 통한 치료의 경우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내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아가면서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내담자를 돕는 이런 인내로운 절차를 가기 때문에 언어적인 치료를 통해서 데미지가 가는 예는 뭐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약물 투여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언어를 통한 치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돼서는 학자들이 견해가 다를 수 있겠죠. 정신과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정신과 쪽에서도 고도로 훈련된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안전을 고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분들이 큰 도움을 주지만 그러니까 어떤 큰 어려움들,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떤 이분들이 행동화를 위험한 행동화를 막거나 어떤 지나친 퇴행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이런 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나 정서나 이런 것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은 약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적절한 언어적 의사소통은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에 동의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언어적 의사소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네, 항상 약이 잘못 사용되면 그게 부작용을 크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사람들에게 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단순하게 이분을 돕겠다는 의도만으로 되지 않고 훈련된 분들의 개입이 아니면 이 개입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이분들의 마음을 바로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 여기서 말하자면 신경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좋은 쪽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현대 신경생물학, 의자생물학, 신경생리학, 그리고 다른 신경과학 분야에서 행해진 연구들은 정신분열증의 생물 역학에 대한 몇몇 단서들을 제공했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발견들이 대안하는 것은 신경과학적 견지에서 볼 때 치료적 과정들은 특정 가역적 신경 경로들의 비활성화와 새로운 경로들의 활성화를 수반한다. 오래된 경로들이 일정 기간 비활성화된 후 적절한 시기에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역적 비활성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심각한 장애가 있는 환자가 스스로를 돌보는 패턴을 형성하게 되면 유아기부터 작동했던 의존적 패턴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질병에서처럼 의존적 패턴을 일시적으로 재활성화하고 독립적 패턴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비활성화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체계들과 일시적으로 재활성화되어야 하는 체계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비활성화와 활성화 과정들은 심리적 혹은 화학적 수단을 통해서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심리적 과정을 통해 생리적 그리고 화학적 과정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생리적 그리고 화학적 변화를 통해 심리적 과정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대뇌 신경생리학자들과 신경과학의 다른 연구자들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와 실제로 정신분석 치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설과 관찰들을 보고하였다. 본 장에서는 치료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특수한 함의들에 의해 신경과학적 공식의 체계 안에서 논의하였다. 그게 정답은 없는데 결국은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누구냐, 사람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점하고 관련되는 거죠. 우리는 바디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여러 기능을 가진 사람인데 이건 신체가 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하는 건데 그 마음의 움직임도 또 이 몸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니까 바디를 돌보는 분들과 마음을 돌보는 분들 사이에 접근하는 통로가 다를 뿐이지 결국 만나는 지점은 뭐냐면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한 사람은 바디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우리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사실은 나라는 말이 내가 내 마음이 나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가장 좀 섬세하게 불교의 유식학파 분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바디를 중심으로 한 요즘 의사들이 보고 있는 마음을 육단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고기 육자, 단체 할 때 단자, 그 마음. 이 고기 덩어리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바디 이게 프로이드가 봤던 제가 보기로는 바디이고라고 프로이드가 봤던 우리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바디이고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말하면 육단심이죠. 우리 온몸이 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른이 돼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서 찔리면 아프니까 이 아픈 곳이 나라 내 지금 내 팔이 찔렸다고 얘기가 내가 찔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도 같은 얘기죠. 내 팔이 나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바디를 중심으로 나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근데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을 사람들이 분류를 하는데 저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마음은 불가에서 봤던 것은 열렬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대상을 보면 계속 쫓아가는 마음. 그리고 대상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데 대상을 보면 대상에 대해서 끌려가는 마음을 열렬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집기심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 모아둔 마음에 하나의 장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모여 있다가 어느 상황에서 그 모여 있던 것이 다시 튀어나오는 것. 말하자면 우리의 저장식이라고 얘기를 하고도 이거 불가에서 아뢰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팔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오관으로 보는 것을 육식이 육식까지를 우리가 보통 의식의 세계라고 하는데 칠식이라는 거, 말라식이라는 용어를 써서 칠식은 그 유식학에서는 마치 프로이드의 전의식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몽식이라고 해서 꿈꾸는 의식을 칠식의 얘기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하고 육식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어쩌면 의식 덩어리와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 덩어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매우 유사해요. 프로이드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데 조금 더 섬세하게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것까지를 우리의 의식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어떤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그리고 몸으로 체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거 모든 이걸 색수상행식 의 해가지고 이걸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분류하고 있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이 모든 것까지를 의식의 일부로 포함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의식적 활동을 제 육식이라고 불러서 이거 전체를 의식의 세계, 우리가 프로이디안 개념으로는 의식의 세계인데 이 불교 의식학에서는 제7식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그리고 7식과 8식을 두어서 마치 전의식이나 무의식까지 이미 포괄하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고 있는 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근데 이거 전체가 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전체 상해 상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거 자체가 원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개념을 써요. 본래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라고 느끼는 것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된다라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어서 이게 이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보통 중생들의 생각 깨이지 못한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밑바닥에 있는 건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하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의식의 세계 밑바닥에 있는 것은 깊이 보면 견실심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견실심이라는 마음은 아까 얘기한 열려심이나 집기심이나 육단심 이런 마음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다. 견실심이라는 게 있는 이 견실심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우리가 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보통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죽고 나서도 이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마음이 있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그 마음이 견실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은 이런 견실심이라는 이런 개념까지는 가지도 않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생심이라고 불가의 세계는 중생심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상을 중심으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상을 중심으로 한 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프로이드 심리학이다. 그러나 깊이 영성적인 측면에 가면 상을 여인 상태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도 틀렸고 없다고 하는 것도 틀렸다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서 내가 아닌 본래의 내가 있다 하는 게 어떤 상에도 어떤 상으로도 그러니까 분리문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이미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 밑바닥에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에게는 생로병사하고 상관없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마음이 있다. 이런 개념인데 네, 그 부분은 네, 여기 우리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설명만 조금 드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나 우리 어, 상담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이라고 보여요. 영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면에 드러나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고 글로 쓸 수 있는 나나 상대방이라는 것을 더 뛰어넘는 아니면 이 언어로서 접근할 수 없는 세계의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인격을 다른 쪽에서 본다면 영성은 그 신성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니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성령이나 성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 결국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인격과 신격 말하자면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같이 가진 존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영성적인 어프로치라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프로이드나 스파트니스가 하는 것은 여기 인성의 부분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으로서 잡아낼 수 없는 근원적인 우리 자아라고 하는 개념. 이게 본화라고 불가에서 얘기를 진화 혹은 본화, 원래의 나, 참
우리말로 참작이라고 하는 것. 참작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어, 정신분석에서 트루셀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영성적으로 깊은 영역까지 담아내고 있지는 않는데 용어 자체로서는 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진화의 개념에 가까우죠. 진화란 참 진짜 자기 하자에서 진화 할 때 이게 참작이라는 개념인데 아마 국내에서 참작이 연구소나 이런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상담적인 측면에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영성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분도 있어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격 발달이라고 하는 게 인격 발달의 역동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격 전체의 극히 일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 책에서 스판시가 보고 있는 인격을 넘어서는 인격까지를 우리가 상담자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소화했으면 좋겠어요.